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네요. 백종원 기자님이. 네. 오늘의 주제는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쌓였던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에 마일리지 쌓였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아시아나 티켓 있는데 그럼 대한항공 티켓을 바꿔줘야 되고 당연히 그런 건데, 과거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뭔가 비율, 뭐 10,000원 쓰시면 뭐 1마일 쌓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였다면, 예. 아시아나는 7,000원만 써도 1마일을 쌓아줬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후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시아나는 어차피 마일리지가 후한 거는 아시아나 그 고객들끼리 그냥 후한 마일리지로 경쟁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벌어지든 말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랬었는데, 네. 합치려고 보니까 야, 7,000원만 쓰면 1마일 쌓아주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동안 10,000원을 써야 1마일을 쌓아주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어떻게 1대1로 바꿔주냐, 이런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 합병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뭐 1마일이면 1마일이지 또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거를 뭐 기분 안 좋은데, 이제 보통 우리는 피해자가 목소리가 커지면 네. 또 이제 그게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걸로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거 마일리지 좀 어떻게 합치지? 이게 되게 고민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났어요. 안 났나? 안 났습니다. 모르겠네. 들어보시죠. 네, 그때 그 사건부터는 백종원 기자한테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예, 요거 2%께서 잘 거의 다 요약을 해드렸고요. 네. 이거 취재하겠다고 대한항공도 괜히 타봐서 미국 가보고, 아시아나도 타보고 가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건 진짜 가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2%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전제 몇 가지는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네. 자회사로 지난해 12월에 주식 64% 지분을 뭐 신주도 좀 넣고 해가지고 됐고요. 예. 그래서 2년 후인 네. 내년 말 내지 2027년 1월 뭐 한 달 차이긴 한데 2026년 12월이나 2027년 1월에 이제 통합 대한항공으로 합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상태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때 마일리지를 도대체 어떻게 통합해서 계산할 거냐, 그 문제가 되겠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거기 여행이나 마일리지에 둔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12일 날,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는 어제였는데, 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자 2년 후에 통합 대한항공이 될 때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안을 네. 일단 비공개로 제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행 뭐 카페나 뭐 마일리지 전문 카페 같은 데서 엄청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낼 거냐, 내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토론이 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주제예요. 여기 뭐 재미있는 걸 보면 2%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시아나 쪽 마일리지 많이 쌓았던 고객들은 이게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싸게 뭐 좀 상품권을 살 수는 있으나 쓸 때는 하여튼 그 액면이나 보장받은 금액으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많이 토론이 됐고요. 또 반대편에 대한항공 원래 많이 쌓으신 분들은 하여튼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박 터지면 내가 원래 마일리지 항공권이 귀한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세계랑 롯데백화점이랑 합병하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아시아나 고객들이 그렇게 지금 2%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네. 되게 서운하다라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어요. 네. 뒤쪽에 원래 소개시켜 드리려는데 조금 빨리 가볼까요? 여기 네. 보면 차등은 안 된다. 아시아나 고객 마일리지 많이 쌓으신 분들은 우리의 기대이익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를 뭐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쓸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쌓아둔 기대한 게 뉴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아시아나로 물론 뭐 인플레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어쨌든 나는 아시아나 1마일리지 쌓아서 그 35,000 마일리지면 편도로 뉴욕, 왕복이면 7만 마일이면 뉴욕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상 웬만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7만 마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경우지만 2년 후에 좀 짜게 인정돼서 합병이 됐다. 지금 공정위 분위기는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긴 한데 예.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7만 마일보다 더 지불을 해서 뉴욕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 이게 맞느냐라는 논리가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의 첫 번째 논리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논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이 스타 얼라이언스예요. 예. 지금 우리 세계 항공 동맹은 3개가 있습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있고 스카이팀,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이 있고 원월드 3개가 있는데 아시아나가 속한 스타 얼라이언스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최대고 혜택이 좀 많아요. 보면 여기 홈페이지 스타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가서 따왔는데요. 25곳의 제휴사가 있고 뭐 유나이티드나 스위스항공, 캐나다항공 같은데 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특히 해외에 사는 사람들, 교포 같은 분들은 왔다 갔다 할 때 뭐 시간대나 이해관계상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오히려 되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시아나의 주장이죠. 그렇죠. 아시아나 주로 쌓으신 분들의 제휴처의 숫자는 많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저렴하게 거래되거나 조금만 돈을 써도 쌓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만 돈을 써도 쌓이니까 마일리지를 쓰려고 다 덤빌 텐데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마일리지 좌석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7만 마일 쌓으면 뉴욕 가고 대한항공도 7만 마일 쌓으면 뉴욕 가지만 똑같이 7만 마일 쌓으면 대한항공은 한 1.5대 1의 경쟁률만 뚫으면 뉴욕을 가지만 아시아나는 7대 1을 뚫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야 똑같이 7만 마일인데 그럼 아시아나도 똑같이 그 1대1로 합병해줘 라고 할 거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합병된 분들은 별도로 대한항공에서 옛날에 아시아나 그 마크 달고 달렸던 그 비행기에 마일리지 좌석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경쟁하기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항공 승객들이 선택하던 그 비행기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은 걸로 뉴욕 가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섞이죠. 그렇죠. 골프 회원권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 여기는 주말 부킹이 2번 보장, 여기는 주말 부킹이 4번 보장.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건데 야 주말 부킹이 나도 똑같이 보장되던 회원권이었어. 이걸로 니네 것도 주말 부킹 할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제 재반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 주말 부킹이 더 많이 가능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살 경쟁률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여러 가지 특성상 자기가 스타 얼라이언스의 다른 유나이티드 항공의 표를 살 때 항공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쓸 수 있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합병에 반대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보다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 수는 다양한 있겠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어.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하여튼 요 제출을 했더니 공정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당일날 반려를 했어요. 우리 속칭 말로 빠꾸를 먹은 거죠. 그래서 1대1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적립한 건 1대1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가 주로 지적한 카드나 렌터카나 호텔 써서 쌓은 그 적립 마일리지는 조금 차등을 두겠습니다라고 제출한 것으로 했더니 나와요. 공정위는 공정위가 그렇게는 안 된다. 굉장히 국민 기대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아시아나 소비자의 요 문구 하나하나가 다 단서인데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 뭔가 기대치를 부합해야 된다는 거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고객 모두의 고객
이익을 좀 균형되게 보호해라. 굉장히 암호문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프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은 분들의 이해관계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주로 쌓으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는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공정위는 요 암호문 같은 말을 해석해 보면 네.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으신 분도 뭔가 불이익은 없게끔 장치를 마련해라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안이 뭐냐? 대한항공 고객도 보호해라. 예. 굉장히 암호문 같이 써 있는데 힌트를 준 거예요. 네. 보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수 총량을 늘려라. 그걸 주문한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도 정서적으로 박탈감이 없도록 1대1로 제휴도 깎지 말고 인정을 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주로 쌓으신 분들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마일리지 항공권의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공정위가 저렇게 암호문 같이 얘기한 거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보통 마일리지 항공권이 비행기 좌석이 100이라 그러면 한 많을 때는 15, 비성수기에는 15.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막 사자라고 7, 8월에 몰릴 때는 5%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늘려야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도 적어도 불이익은 안 당하시고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도 박탈감은 없는 그런 게 해법은 마일리지 항공권 좌석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고 그거는 굉장한 비용이 되겠죠. 네, 똑같은 마일리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대1로 대한항공이랑 바꾸면 그건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아놨던 분들의 손해를 기반으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고객들을 달래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고객도 손해 안 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고객은 억울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아뒀던 분은 이번에 마일리지 좌석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는 약간 좋아지고 그러면 이것도 불차등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박탈감이나 피해를 당하신다고 본 쪽은 보통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공정위는 근데 그것마저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주로 쌓으신 분들도 섭섭지는 않게 하라라는 걸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애초에 마일리지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회사가 합병 뭐 인수 또는 뭐 폐업 등등 뭐 이런 거 할 땐 어떤 식으로 보상한다. 그게 약관에 없습니까? 매번 이걸 이렇게 서로 막 되게 날카로우신 지적인데 전문가들도 그 조항까지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알아봐지게 되면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제가 보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그런 조항까지는 없는 걸로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저한테 전문가들이 그 마일리지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공정위의 주문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고객도 섭섭지 않게 해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고객까지도 신경 써라. 이런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대한항공 경영진들은 좀 지금 굉장히 바빠진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그 전문가로 고영석 법학 교수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원칙은 고객들이 내 마일리지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라는 걸 크게 해치면 안 된다. 그 신뢰를.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용이기 때문에 2% 말씀처럼 적어도 대한항공 기존 고객들은 적어도 내 항공사가 나한테 혜택을 덜 주네라는 느낌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하려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한 후에 마일리지는 뭐 1대1로 통합을 하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변환된 마일리지는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아시아나 비행기도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 아시아나 노선이 일주일에 주에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만 해주고 그 대신 이거는
원래 아시아나였던 고객들만 마일리지를 여기도 쓰고 원래 대한항공 고객은 여기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가리마를 타서 운영을 하면 예.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대로 이렇게 가리마 타서 운영은 되고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10년인가? 예, 10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만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항공사 간의 합병이 마일리지 문제가 해외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네. 일단 1대1 마일리지 통합 사례가 약간 더 많긴 해요. 저번에 언더스탠딩에서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델타하고 노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 조건 없이 1대1로 통합을 한 바 있고 아메리칸 항공하고 US 에어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US 에어웨이즈 쪽에 마일리지를 통합은 해줬는데 1대1로 네. 일부 무료 수화물 서비스 같은 걸 좀 축소한 사례가 있고요. US 에어웨이즈가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여행을 아주 자주 다니시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US 에어웨이즈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었어요. 예. 근데 아메리칸 항공은 원월드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피합병되면서 흡수 합병되면서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에서는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US 에어웨이즈의 스타 얼라이언스 그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을 좋아했던 고객들은 굉장히 섭섭했던 그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마일리지 차등은 아까 그 성진 무슨 여관이라고 하셨나요? 그거하고 네. 신라호텔 사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규모가 차이가 날 때, 예. 굉장히 차이가 날 때, 버진 아메리카가 알라스카 항공이 꽤 큽니다. 미국에서 예. 6위권인데 꽤 덩치 차이가 날 때는 마일리지 합병할 때 조금 비율의 차이를 차등을 두긴 했어요. 근데 흔히 말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덩치 차이로 볼 때는 여기 US 에어웨이즈하고 뭐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 보면 아무래도 1대1 통합에 약간 무게가 실리는 면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어쨌든 뭐 그게 여론이 됐던 아니면 해외 사례가 됐던 좀 굉장히 아시아나 마일리지 고객을 좀 고려하는 쪽으로 짜와라라고 퇴짜를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시아나 고객한테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또 그 반대로 대한항공 고객들은 조금 피해를 받게 되는 거라서 간단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요게 계산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간단치가 않고. 그럼요. 100평인데 100명이 운동하던 A 헬스클럽과 똑같이 100명인데 200명이 운동하던 A 헬스클럽이 합병해서 200평이 되면 갑자기 300명이 되는 건데 야 그거 조정 없이 그냥 다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됩니까 그게? 되게 적절한 비용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2% 아까 초반에 말씀처럼 가르마를 타서 뭐 원래 구회원 여기 그래 그렇게 뭐 신회원 여기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으나 그게 쉽지 않겠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뭐. 야 그럼 나는 합병 안 할래.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요일 따지고 뭐 그럴 거면 합병 안 할래. 라고 마일리지 소유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정말 권리이자 이 권리가 침해되면 어떤 의사결정에도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냐.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그냥 고객 서비스 같은 거냐. 왜 작년까지 점심 끝나면 커피 공짜로 주더만 왜 커피 안 줘? 라고 할 때 손님 그 서비스 없어졌습니다 저희.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야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어떤 성격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물론 뭐 똑 부러지는 결론은 아닌데 대법원 판례상 마일리지는 특수 채권으로 보통 보고요. 그래서 단순한 서비스로는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는 갚아야 되는 어떤 항공사의 빚이잖아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 아시아나항공은 뭐 거의 1조에 가깝게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금 2조 6천억 원이 지금 이 마일리지를 내가 고객한테 줬으니 그게 항공권 구입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이걸 미리 부채로 쌓아놓는 그럴 정도니까 이게 단순 서비스는 아닌 거죠. 예. 저 비율대로 나누면 안 됩니까? 마일리지 저 비율대로 나누면 되잖아요. 저 비율이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아시아나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은 분들의 신뢰 그것을 좀 고려하다 보면 또 이걸로 이 비율로 하기는 좀 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주주들은 아시아나 항공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올 때 예. 이 마일리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우리는 얼마에 주고 받는데 마일리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마일리지의 통합이 다른 방식으로 돼서 차익이 생기면 이 차익은 별도로 정산한다.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대한항공은 뭐 봉정이가 마음대로 하세요 한 후에 산업은행한테 가서 차익을 더 주시오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약 2장 찍고 왔으면 대한항공 법무팀이 실수한 거네요. 근데 뭐 추정이지만 이프로가 잘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뭔가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지만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을 뭔가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프로 말씀처럼 정책 당국의 어떤 결정이 되면 이렇게 한다 정도의 원칙적인 거는 계약에 들어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추정상으로는. 그거를 안 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억, 20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부채 뭐 회계상으로는 이연 수익, 수익인 것처럼 용어가 돼 있는데 이 회계상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M&A를 할 때 뭐 조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같은데 들여다볼수록 되게 복잡한. 예. 그래서 내년 말에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이 마일리지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거는 내년 말 일은 아니라서 아직은 우려 사항인데 대한항공이 최근에 미주 노선을 많이 나가는 보잉 777-300ER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주력 비행기인데 그 좌석이 원래 333으로 돼 있었습니다. 좌석 배열이. 그거를 343으로 한 줄을 더 깔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항공에 물어봐도 검토는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되게 중요한데 25대 정도 이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1대 정도를 이렇게 배열을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좌석 폭이 비행기는 뻔한데 좌석 한 줄을 더 까니까 좌석 폭이 한 1인치 정도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석 수는 37석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좋아지겠으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 좌석의 어떤 그 폭은 줄어들어서 더 답답해지겠죠. 뭐 1인치니까 뭐 어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2.6cm 1인치도 뭐 덩치에 따라서는 꽤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좌석이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합병 전이라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불만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합병을 했는데 대거 뭐 좌석을 뭐 왕창 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떤 소비자한테 불리한 어떤 변경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합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당장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대한항공에서도 어떻게 보면 합병 전에 이런 걸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좌석 같은 것도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좌석 변경도 그런 불리한 어떤 서비스 변경이냐 분분한데요. 조지훈 변호사 소비자 측에 좀 가까운 입장의 변호사인데 좌석폭은 굉장히 항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다. 합병 후에 지금은 아니고 합병 후에 불리하게 좁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 저는 약간 과한 주장 같습니다. 좌석폭? 네. 왜요? 좌석폭 1인치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의 수익 활동 회사의 재량이다? 네. 그게 아닐까요? 백종원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흔한 말로 뭐 그건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기종의 변화나 그 항공편이 이렇게 큰 비행기라다가 약간 작은 비행기로 하면은 뭐 사람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공정위나 국토교통부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예외 인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 조직적인 어떤 변경이라면 소비자한테 좀 불리한 변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뭐 쉽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들고 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화물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국제선 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무료가 지금 대한항공 국제선 일반석 이코노미 수화물은 지금 휴대는 10kg까지 그리고 위탁 수화물 이렇게 맡기는 거 있죠. 그거는 20kg까지 해주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유명 항공사들 합병할 때 좀 줄이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위탁 수화물 이제 무료 안 되십니다라고 바꾸게 되면 굉장한 저항감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좌석보다는 이 수화물이 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좌석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화물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화물 뭔가가 서비스가 줄었다. 네. 그러면은 굉장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논란 내지는 뭐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할 수도 있는 독점한다고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려점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마일리지 같은 거 그냥 없애지. 그 없애고 비행기표 좀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그렇게 싸주고 뭐 부채로 잡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강력한 동인이죠. 그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엔 유나이티드 항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여행객들에게 엄청난 메리트로 유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마케팅 파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안 하는 항공사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죠. 예. 그래서 하겠다는 건 2%가 쥐가 뭔데 또 하지 말라 그러냐. 그만큼 강력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고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여행 카페, 항공 카페에서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를 맞습니다. 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빠꾸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합병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이 합병 조건을 공정위에 어떤 제출을 해서 위원회 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합병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약관 사항이라서 고지의 3개월 그리고 유예 기간이 12개월에서 1년 3개월의 여유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으로부터 엽산해서 올 9월까지는 공정이 통과를 해야 대한항공이 적어도 목표로 하고 있는 2년 후 합병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 공정이 눈높이에 못 맞춰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대한항공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늦어지게 되고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이나 주식시장에서 뭔가 신뢰에 약간 저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한항공도 계속 끌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9월 전에는 공정이 통과를 해야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주주들한테 예. 통합 대한항공을 언제 출범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마냥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난 사실 좀 약올라서 괜히 에이 아무 잘못되라 막 왜 바꿔주지 마 뭐 그랬던 면이 있어요. 네. 자주 여행 다니고 하십시오. 남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사장님. 여행요? 여행은 각자 가는 거지. 또 회사가 보내줍니까? 휴가 때 잘 갔다 오면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생각을 알아갑시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쌓으신 분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복잡한 암호문 같은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라. 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쌓았던 고객들은 이렇게 모으면 내가 3년 후에 뭐 어디 유럽을 가야지 하고 해서 그런 신뢰나 기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항공과의 합병은 사실 뭐 그 고객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일리지를 더 모아야 되도록 만드는 건 나쁘다. 그래서 저도 동의해요. 그 대신 경쟁률이 치열한 거는 유지시켜놔야 그래야 공정하다. 근데 치열하게란 게 가를 수 없다면 2% 말씀 되게 날카로우신데 가를 수 없다면 좌석수를 늘려야 좀 그 경쟁률 심화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고객이 손해 보는 거 물론 뭐 100% 백업은 안 되겠지만 그래야 좀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공정위가 말하는 게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써오라는 정답은 좀 돈을 써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만 그냥 팁 하나 말씀드리면 공정위에서 10년간 요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못 올리게 또 묶어놓는 그런 조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는 10년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점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합병하지 말자 그냥. 합병하지 마. 다시 산업은행한테 줘. 재밌죠? 이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도 고민을 시작하면 고민할 거리가 많다는 걸 보여주신 아주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